30년 전 미혼모 딸과 갓난아기 손자를 내쫓은 나를 후회하며 살아온 68세 박영자. 어느 날 길에서 쓰러진 영자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김준호, 25살.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까지 업고 갈게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작성한 서류에 적힌 그의 어머니 이름은 박지연. 30년 전 집을 나간 영자의 딸과 같은 이름이었죠. 잠깐만요, 너.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냐? 박지연이요. 근데 저는 입양되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영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마 30년 전 버렸던 그 아기가 자신을 구하러 온 걸까요? 운명이 만들어낸 기막힌 재회. 이제 세 사람의 30년 상처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개발이 한창인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 사이. 68세 박영자는 30년째 사는 2층 구옥에서 밥상을 혼자 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80년대 트로트 메들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필의 목소리가 끝나자 심수봉의 노래가 이어졌고 그 뒤를 이미자가 따라갔죠. 젊은 시절 다방에서 팝송 대신 신청곡 써내려가던 기억이 영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는 허리를 짚으며 좁은 부엌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젓갈 냄새 밴 김치 냉장고, 노란 때가 낀 가스레인지, 오래된 양은 냄비. 눈에 익은 것 투성이인데도 마음 한쪽은 늘 비어 있었죠. 식탁 맞은편 빈 의자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얌전히 놓인 딸 박지연의 초등학교 졸업사진.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은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죠. 지연아, 내가 마지막으로 집 나가던 날도 오늘같이 비 오려던 날이었지. 영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죠. 딸이 배가 불룩한 채로 울면서 집을 나서던 모습, 품에 안긴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차가운 말들까지. 텔레비전에서는 낮 드라마 재방송이 나왔습니다. 출생의 비밀, 숨겨진 유산, 교통사고로 잃은 기억. 막장이라고들 하는 그런 전개였죠. 배우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드라마나 현실이나 다 막장이야. 다만 TV는 해피엔딩이라도 있지. 영자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죠. 우연히 멈춘 채널에서는 해외 입양인의 귀향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가난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아이를 해외로 보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였죠. 노년에 들어서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해설이 흘러나오는 순간 영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미혼모라고 집안 망신이라고 내가 그렇게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지연이가 그때 품에 안고 울던 아기 그 아이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영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주민등록부에서 한 번에 지워버린 존재. 손자였지만 손자라고 부르지도 못했던 그 아이가 떠올랐죠. 밥상 위 김치찌개가 부글부글 끓어넘치려 했습니다. 영자는 황급히 가스레인지 불을 줄였죠. 에이, 먹자 산 사람은 먹어야지. 혼잣말을 내뱉고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이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왼쪽 가슴에서 시작해 등까지 퍼져나갔죠. 영자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죠. 겨우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선 영자는 싱크대 서랍을 열고 약통을 꺼냈습니다. 심장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로 삼켰죠.
약이나 먹고 시장이나 나갔다 오자.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 영자는 중얼거리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장바구니를 챙긴 영자는 현관문을 나섰죠.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짧은 거리가 오늘따라 유독 멀게 느껴졌죠. 대문을 나서자 재개발 공사 소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굴착기가 오래된 건물을 부수는 소리, 덤프트럭이 잔해를 실어 나르는 소리가 동네를 가득 채웠죠. 영자는 천천히 걸으며 변해가는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저기 모퉁이에 있던 구멍가게는 이미 철거됐고 맞은편 세탁소도 문을 닫은 지 오래였죠. 30년을 함께한 이웃들도 하나둘 떠나고 이제 남은 건 영자처럼 갈 곳 없는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도 서울에서 새 집을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시장 입구에 도착한 영자는 숨을 고르며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단골 순댓국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죠. 영자 씨 오늘도 혼자 오셨네. 언제 따님이랑 한번 오시지. 영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은 바빠서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야. 다들 바쁘지 뭐. 순댓국을 포장해달라고 부탁한 영자는 반찬 가게로 향했죠. 멸치볶음 한 봉지, 김치 조금, 그리고 콩나물 한 봉지를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조금씩 무거워졌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길가 노점이었습니다. 90년대부터 장사하던 할머니가 호떡을 굽고 있었죠. 영자는 설탕과 계피 듬뿍 들어간 옛날식 호떡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시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올라가는 언덕길이 시작됐죠.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길인데 오늘은 유독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재개발 현장 가림막 뒤로 삐뚤어진 재건축조합 사무실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였죠. 참 동네 많이도 변했지. 옛날엔 저기 연탄가게 있었는데. 영자가 혼잣말을 하던 그 순간 시야가 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고 포장해 온 순댓국 봉지가 터지며 국물이 길바닥에 흩어졌죠. 영자는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났고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물 밖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해졌죠.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차가운 아스팔트가 등에 닿는 것을 마지막으로 영자의 시야는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는 듯 보이던 하루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누구도 모른 채 영자의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눈을 뜬 영자의 코끝에 소독약 냄새와 수액 냄새가 섞여 밀려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셔서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었죠. 여긴 어디? 영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젊은 의사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아, 깨어나셨어요. 여기 응급실이에요. 어지러움이나 가슴 통증은 어떠세요? 영자의 눈은 의사가 아닌 그 옆에 서 있는 청년에게 꽂혔습니다. 20살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짧게 깎은 스포츠 머리에 헐렁한 대학교 과잠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편의점 알바 조끼를 걸친 채 땀으로 목덜미가 흠뻑 젖어 있었죠. 청년의 이마에도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정신 드세요. 청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청년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죠. 저 바로 앞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건데요.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지셔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길래 제가 업고 왔어요. 많이 무거우시던데요. 농담처럼 말하면서도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곁에서 설명을 이어갔죠. 가슴 쪽으로 방사통이 있었고 일시적인 실신이었습니다. 심장 쪽 검사를 좀 더 해봐야겠긴 한데 이 청년이 보호자처럼 동행해줘서 수속도 대신 해줬습니다.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죠. 30년 전 딸의 손을 뿌리치며 너 나가라고 외쳤던 그날 이후 보호자라는 단어에는 늘 공허함이 따라붙었습니다. 청년이 조심스레 자기소개를 했죠. 아, 저 이름은 김준호예요. 지금 학교 다니면서 야간에는 편의점이랑 PC방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영자는 청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래, 준호 이름이 좋네. 무심한 듯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정이 가는 이름이었죠. 준호라는 이름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보여주시겠어요? 준호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죠. 간호사가 서류에 기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출생지가 전주 성은 김씨고 어머니 성함은 박지연. 보호자 연락처는 이 번호 맞나요? 순간 영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지연이라고 했나? 영자는 숨이 막혔죠. 우연일 거야. 그저 흔한 이름일 뿐이야. 하지만 전주라는 지명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미혼모 시설로 보내졌던 딸이 있던 곳이 바로 전주였죠. 위장 전입, 위장 출산, 입양 서류에 적혔던 주소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너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냐? 영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예, 그냥 박지연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같이 산 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알아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 입양됐거든요. 그래서 친엄마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서류에서 봤어요. 영자는 손이 차갑게 식어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동명이인일 거야. 그래야지. 세상에 지연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묻어둔 기억이 꿈틀거렸죠. 전주에서 미혼모 시설로 보내졌던 딸, 그리고 딸이 품에 안고 있던 갓난아기. 설마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 영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그보다 내가 왜 나 같은 노인을 업고 병원까지 왔냐?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냥 눈앞에서 쓰러지는 걸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게다가 할머니 혼자 계신 것 같던데.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이 계속 돌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영자는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야, 내가 왜 남의 일에. 준호가 환하게 웃었죠. 제가 업고 온 분인데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리고 할머니 저랑 좀 인연인 것 같아요. 영자는 인연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인연을 아는지도 모르면서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영자는 준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죠.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준호는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설명했죠.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 오늘 교대 못 나갈 것 같아요. 앞에서 손님 쓰러져서 제가 보호자로 병원에 와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사장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요즘 알바들 중에 제일 성실해서 믿고 맡겼더니만 하필 오늘이냐? 에휴, 인간적으로 그런 일인데 어쩌겠냐, 내일만 꼭 나와라. 사장이 마지못해 허락했죠. 준호는 전화를 끊고 영자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편의점 사장님한테 욕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억울하지 않죠. 영자는 준호의 농담에 피식 웃다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죽든 말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영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준호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마시고요. 가족도 없으면 그냥 전세 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임대 가족해 드릴게요.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영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30년 만에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죠. 영자는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얼굴이 홀쭉하다. 준호가 멋쩍게 웃었죠. 아, 저 아침은 학교 구내식당 잔반 처리,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1 더하기 1 행사, 저녁은 사장님 눈치 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영자는 혀를 찼습니다. 이놈아, 그게 밥이냐 쓰레기냐. 준호는 그저 웃기만 했죠. 다음 날 퇴원 수속을 밟으며 영자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집에 혼자 있으면 또 쓰러질지 모르는데 저기 너 밥은 제대로 못 먹고 산다며.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네, 뭐 익숙해서 괜찮아요. 영자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 쓰러진 노인 도와준 은인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이내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진짜 가도 돼요. 저 그런 거 잘 안 사양해요. 영자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죠. 안 사양하는구나. 역시 요즘 젊은 것들은 좋아.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서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호가 영자의 팔을 살짝 잡아주었죠. 조심히 가세요. 또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낯선 청년과 외로운 노인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서로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저 우연한 만남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두 사람을 단단히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곧 밝혀질 진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 채 평온한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비추고 있었죠. 영자의 낡은 집에 들어선 준호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올드한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아직도 버티고 있었고 벽에는 88올림픽 기념 벽시계가 똑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죠. 우와, 진짜 옛날 집 같다. 할머니 여기서 몇 년 사셨어요? 준호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향하며 대답했죠. 거의 30년, 너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럼 90년대 외환위기 때도 여기 계셨겠네요. 준호가 무심코 던진 말에 영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다들 힘들었지. 아버지들 실직하고 어머니들 마트 계산대 서고. 영자의 목소리에 그림자가 지나갔죠. 외환위기 시절 자식 하나 건사도 힘든 세상에서 미혼모 딸과 딸의 아이를 품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과연 옳았던 걸까요? 준호가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혹시 할머니 딸이에요.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소녀가 있었죠. 80년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단발머리에 긴 양말, 그때 유행하던 학생 가방을 맨 아이였습니다. 영자는 김치를 썰며 대답했죠. 응, 내 딸 지연이다.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준호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눈이 저랑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말은 농담이었지만 그 순간 공기가 잠시 멎었죠. 영자는 칼을 놓고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닮았다고.
영자는 애써 웃어넘겼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죠. 다사람 눈, 코, 입이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도 이상하게 정이 가네. 준호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 얼굴 한 번 못 보고 자랐거든요. 고아원 비슷한 데 있다가 중학교 때 입양돼서 전주에서 자랐어요. 입양이라는 말이 영자의 귓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입양 그 단어가 30년 전의 기억을 소환했죠. 네, 뭐 나쁜 분들은 아니었는데. 준호가 밥상에 앉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저씨 사업이 망하면서 집안이 난리 나는 바람에 결국 등록금은 알아서 벌어 쓰라고 해서 하하, 인생이 다 막장이죠. 뭐. 준호는 가볍게 웃어넘겼지만 영자의 손은 젓가락을 쥔 채 떨리고 있었죠. 입양 전주 박지연. 세 단어가 영자의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30년 전 미혼모 시설에서 도망치듯 올라오던 길에 빗속에서 딸이 안고 있던 아기.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밥상 위까지 밀려오는 듯 했죠.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집어 준호의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창백해지셨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밥이나 먹자. 김 좀 더 데워야겠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아니야, 우연이야. 그저 우연일 뿐이야. 준호는 밥을 먹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 엄마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입양기관에도 문의해 봤는데 친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영자의 등이 굳어졌죠. 그래서 포기했어요. 어차피 저를 버린 사람인데 못 찾아서 뭐 하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김이 든 그릇을 들고 돌아왔죠. 밥상에 앉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그래도 엄마 얼굴이라도 보고 싶지 않냐? 준호가 고개를 들어 영자를 바라봤죠. 글쎄요, 가끔은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거. 영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도 이렇게 혼자 살아왔겠구나 싶었죠. 어머니 성함이 박지연이라고 했지.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아요. 서류에서 봤어요. 1970년생 박지연.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생, 그것도 딸과 똑같았죠. 그런데 너 혹시 생일이 언제냐?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995년 4월 15일이요. 왜요? 준호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날짜는 영자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딸이 집을 나간 지 정확히 한 달 후 입양기관에서 전화가 왔던 날. 아이가 새 가정으로 갔다는 연락을 받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목이 막혀 삼킬 수가 없었죠.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준호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PC방 야간 알바 시간이라서. 영자는 준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가봐라. 조심히 가고. 준호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죠. 할머니, 내일 또 들를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영자는 현관문 앞에 서서 준호를 배웅했습니다. 준호가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영자는 눈물을 참았죠. 그 아이가 맞다면, 내 손자가 맞다면. 영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30년 만에 손자가 돌아왔는데 알아보지 못한 채 밥 한 끼 먹이고 보낸 것일까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죠. 1995년 4월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때 적은 글씨를 따라갔죠. 오늘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한다. 전주로 간다고 한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영자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죠. 단정한 이목구비, 선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지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확신했죠. 준호는 30년 전 자신이 떠나보낸 그 아이가 맞다고.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딸 지연을 찾는 것. 30년 만에 딸과 손자를 다시 이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속죄가 될까요? 영자는 오래된 수첩을 펼쳐 희미하게 적힌 전화번호를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십 번. 영자는 용기를 내어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목소리. 여보세요. 3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어냈죠. 지연아, 나야,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한 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돌아온 차가운 목소리. 왜 이제 와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30년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연아, 엄마가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었어. 그래서 내가 알아야 할까? 지연의 대답은 매몰찬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에선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연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영자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후였죠. 영자는 휴대폰을 붙들고 흐느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30년 전 딸을 내쫓은 건 영자 자신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영자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죠.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심장 판막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시술 정도로 버틸 수도 있지만 상태 봐선 수술을 고려하는 게 좋겠어요.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술이라니요. 나이가 있으셔서 위험성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지금처럼 방치하면 더 위험합니다. 의사가 이어서 말했죠. 다만 비용이 꽤 듭니다. 비용이라는 단어에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초연금과 남편이 남기고 간 얼마 되지 않는 보험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에 큰 수술비는 감당할 수 없었죠. 할머니, 제가 알바 더 하면 안 돼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대출도 잘 나오던데. 영자는 고개를 저었죠. 이놈아, 내가 왜 너한테 그런 거 바라려고 밥 먹인 거 아니다. 준호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두고 볼 순 없잖아요. 할머니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영자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 아이는 자신을 이토록 걱정하는 걸까요? 혈연도 모른 채 그저 선한 마음으로 도우려는 걸까요? 아니면 피는 못 속인다고 무의식 중에 끌리는 걸까요? 영자는 알 수 없었죠. 병원비 안내 문자를 받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딸에게 밀어붙이던 그날의 말처럼 가슴을 찔렀죠. 애 하나 더 키운다고 세상이 바뀌냐? 넌 책임질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무슨 엄마 타령이냐? 그렇게 소리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병원비가 없어 수술도 못 받는 신세가 됐으니 이것도 엇보겠죠.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말했죠. 할머니 딸 있으시다며 연락해 보셨어요. 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 뜨거운 걸 조금씩 먹어라. 위에 구멍 나겠다. 준호가 젓가락을 멈추더니 천천히 물었죠. 진짜 없어요. 있다. 근데 나 때문에 집 나가고 호적에서 이름도 지워버렸어. 영자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혹시 그 딸 전주 쪽에서 산다는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영자가 깜짝 놀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전주 어떻게 알았냐? 아니, 그냥 제가 전주 출신이라서요. 준호가 애써 무심한 듯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괜히 연관성 찾고 싶어서 그래요. 영자는 잠시 준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왜 자꾸 내 과거를 건드리는 말만 할까? 그것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말들만. 며칠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한번 해보시죠. 젊은 여성 복지사가 친절하게 말했죠.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으시고 자녀분과도 연락이 안 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라 돈까지 받아가며 살아야겠냐? 살아야 뭐라도 하지요. 사회복지사가 설득했죠. 딸님 연락처는요? 영자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메모 한 장. 지연세 핸드폰 번호라고 적힌 옛 주소록이 다시 세상 빛을 보았죠. 여기 이 번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바뀌었겠지.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지연 씨 휴대폰 맞으신가요? 사회복지사가 말했죠. 여기 구청 복지과인데요. 어머님 관련해서. 어머니라뇨? 전 그런 분 없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지연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병실에 울렸습니다. 영자는 수화기를 잡고 울먹였죠. 지연아, 나야 엄마야. 잠시 숨 고르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 그분은 제 인생에선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는 무정하게 끊어졌습니다. 영자는 수화기를 붙들고 흐느꼈죠. 준호가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됐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버린 건 나인데 이제 와서 매달리면 뭐하냐? 사회복지사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형광등 아래서 준호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죠. 그리고 입양기관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친생부모 찾기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1995년생 김준호입니다. 친모 박지연 1970년생 전주로 입양된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정보를 아시는 분 연락주세요.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친엄마를 찾으려고 하는 게 혹시 저 할머니 가슴을 더 찢는 일일까? 준호는 고민했죠. 그래도 알아야겠다. 내가 누구 아들인지. 준호는 다시 한번 입양기관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고 했죠. 이대로 죽으면 준호에게 진실을 말하지도 못한 채 끝나는 걸까요? 영자는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손자가 맞다면 이렇게 모른 척하는 게 맞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의 휴대폰에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온 답장이었죠. 김준호님 친모 성함은 박지연 1970년생 과거 서울 구 거주 기록이 있으며 2000년대 초반 한 차례 자녀 찾기 상담을 상담하신 이력이 있습니다만 끝내 진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구 박지연.
그건 영자가 사는 동네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죠. 그리고 입양기관 상담 기록 스캔본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강한 반대로 친모가 포기하고 돌아감.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친정 어머니 그럼 내 친외할머니가. 준호는 병실로 들어가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영자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죠. 지연아 준호야 미안하다. 영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었죠. 방금 영자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과 준호를 나란히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했죠. 이제 갈등은 영자의 모녀 관계를 넘어 또 다른 세대의 상처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죠.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밖에 서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준호는 결국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애써 웃어 보였죠. 아, 준호야 왔구나. 밥은 먹었냐? 준호는 대답 대신 영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영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니, 그냥 혼잣말 좀 했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심장 상태는 악화되고 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죠. 이번에도 쓰러지시면 그땐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시죠. 다만 비용이. 수술비 예상 견적서를 본 순간 영자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합니다. 그냥 약 처방만 해주세요. 어르신 이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의사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영자는 완고했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나라 돈도 아끼고 수고도 덜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됩니다. 준호는 견적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떻게든. 너까지 나서지 마라. 너는 너 인생이나 챙겨.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날 밤 준호는 병원 옥상에서 휴대폰으로 대출 앱을 뒤졌습니다. 중저신용자도 가능, 알바생도 한도 조회 가능. 온갖 광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준호는 망설이다가 한 곳에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지하철역 근처 허름한 대부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문신이 어슴풀에 비치는 남자가 피식 웃었죠. 수술비 효자네 효자야. 근데 내가 갚을 수 있겠어?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바 2개 더 뛰면 어떻게든. 세상 그리 만만한 거 아니다.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죠. 대신 할머니 명의로 집이라도 있으면 담보대출도 가능하지. 주소가 어떻게 돼? 준호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영자의 오래된 집 곧 재개발 보상 이야기가 나오던 동네였죠. 그건 할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럼 여기 도장 찍을 생각 말고 가서 그냥 기도나 해라. 남자가 비웃었죠. 돈 없는 인간이 목숨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거 세상 제일 비싼 짓이다. 준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 내가 뭔데 남의 집까지 담보로 잡히게 만들어.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근데 저 할머니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한편 입양기관에서는 뜻밖의 소식이 추가로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남긴 문의 메일에 상세한 답장이 온 것이었죠. 김준호님 친모 성함은 박지연 1970년생 과거 서울 구 거주 기록이 있으며 2000년대 초반 한 차례 자녀 찾기 상담을 진행하신 이력이 있습니다만 끝내 진행하지 못하셨습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구 박지연. 그건 영자가 사는 동네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죠. 그리고 입양기관 상담 기록
스캔본 마지막 줄이 또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강한 반대로 친모가 포기하고 돌아감. 준호의 머릿속에서 영자의 얼굴과 친정 어머니라는 단어가 겹쳐졌죠. 친정 어머니 그럼 내 친외할머니가.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모든 정황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었죠. 전주 입양 박지연 1970년생, 그리고 서울 구의 주소.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입양 기간에 추가 문의를 남겼죠.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영자의 심장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숨이 차오르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간호사가 다급하게 의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이상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가 뛰어들어와 영자를 살폈죠. 혈압 떨어집니다. 준비해요. 응급 호출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영자는 정신을 잃기 직전 희미하게 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의사가 외쳤습니다. 보호자 어디 있습니까? 수술 동의서 받으셔야 합니다. 혈연 보호자가 아니라서 바로 동의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혼란스러운 와중에 병원에서는 준호에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보호자 김준호 씨 맞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어르신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당장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직계 가족분은 연락이 안 되고요. 준호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할머니한테 내 정체를 그리고 지연이라는 이름의 여자와의 관계를. 준호는 고민했죠. 하지만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곧장 영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밀번호도 없는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간 집 안은 그날 그대로였죠. 벽에 걸린 사진 서랍 속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은 서류철 오래된 다이어리들. 준호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호적 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한 장 두 장 넘기는 동안 눈에 익은 이름들이 나타났죠. 박영자 1957년생, 딸 박지연 1970년생. 그리고 한 장 더. 옛 호적 등본 구석에 흐릿하게 지워진 듯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손자 출생 직후 친모 미혼 양육 불가로 입양 예정 성명 김임시 향후 입양 시 등록 말소 예정. 그 옆에 작게 적힌 연필 메모가 눈에 들어왔죠. 아기 이름은 준호라고 짓고 싶었는데 준호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기 이름은 준호라고 짓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자신의 이름이라는 사실이 무서웠죠. 책장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상자 하나. 열어보니 병원 신생아실에서 찍은 듯한 갓난아기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게 접힌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지연이 아들 내 죄의 증거. 준호는 사진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기 때의 얼굴과 지금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 이 집 이 동네 나를 입양 보내라고 등 떠민 사람이 바로 이 할머니였던 건가. 준호는 분노와 서운함, 허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죠. 김준호 보호자님, 박영자 어르신 상태가 위급합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 여부 결정을 위해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준호는 눈가를 훔치고 일기장과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준호는 중얼거렸죠. 근데 그 얘기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야죠.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박지연 엄마.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엄마를 찾아갈 차례네요. 준호는 집을 나서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3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택시 안에서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자의 일기장과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준호는 일기장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1995년이라고 적힌 표지가 해지고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죠. 그 애는 준호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배가 불룩한 채로 집에 들어왔다. 영자의 일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시뻘개져선 쫓아낼 듯이 소리쳤다. 나도 같이 소리쳤다. 이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냐고. 내 딸이 울면서도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때의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귓가에 남는다. 내가 그 아이를 안아보지 않으려 돌아섰을 때 이 집 대문 밖에 내내 울음이 따라붙는 것 같았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 울음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 지연이가 몰래 입양기관에 찾아갔다. 아이를 되찾고 싶다고 울었다고 한다. 상담원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따님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영자의 대답이 적혀 있었죠. 나는 말했다. 지금이라도 그 아이를 보내야 지연이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날 이후 지연이는 집을 나갔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호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사진도 다 찢어버렸다. 그런데 찢지 못한 사진 한 장이 남아있다. 아이가 내 손가락을 움켜쥐고 있던 그 사진. 나는 그걸 숨겨두고 있다. 언젠가 죄를 고백해야 할 날이 오겠지. 준호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나를 버린 건 엄마 혼자가 아니었다.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 할머니도 그때의 사회도 가난도 외환위기도 다 한통 속이었던 거다. 하지만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준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를 업고 병원에 데려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미안했다. 한마디라도 하고 싶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이 영자를 업고 뛰던 장면이 떠올랐죠. 그날 할머니가 바랐던 그 아이는 사실 나였던 건가.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이상한 연민이 겹쳐졌습니다. 택시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죠. 준호는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직계 가족 동의가 필요합니다.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동의하면 안 되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죠. 법적으로 직계 가족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이분의 외손자입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당황했죠. 이건 옛날 호적 등본인데 지워진 것 같은데요. 준호가 애타게 설명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박지연이고 외할머니가 박영자 씨예요. 입양 때문에 호적이 정리된 거예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법적 증명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친모분이라도 오셔야. 준호는 절박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옵니다. 제발 먼저 수술해 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죠. 의료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연락해 보세요. 준호는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확인했죠. 박지연의 현재 직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회사였죠. 준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 번호로 연결됐죠.
안녕하세요. 박지연 대리님 좀 바꿔주세요. 잠시만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박지연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 김준호입니다. 1995년생 어머니가 입양 보내신.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금 외할머니가 위급하세요. 수술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어요. 어머니가 직계 가족이잖아요. 제발 병원으로 와주세요. 지연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당신도 내 아들이 아니에요.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죠. 알아요. 저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것 근데 할머니는 죄가 없잖아요. 지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분이 나와 내 아이를 버렸어요. 이제 와서 무슨.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도 후회하고 계세요. 일기장에 다 적혀 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죠. 후회한다고 돌아올 수 있나요? 30년이란 시간이. 준호는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죽게 놔둘 순 없잖아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병원이 어디예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준호는 응급실로 돌아갔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버텨보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준호는 영자가 누워있는 응급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영자를 보며 속으로 말했죠.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엄마가 오고 있어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준호는 자신의 체온으로 그 손을 녹이려 애썼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40대 여성이었죠. 준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지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정말 내 아들이었구나. 지연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죠. 직계 가족이신가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입니다. 박지연이에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심장 수술이 시급합니다. 위험이 있지만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지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어머니, 지금 보고 계신가요? 지연이 영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딸이라고 부르네요. 눈물이 뚝 떨어졌죠. 지연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박지연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죠. 의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수술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영자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지연과 준호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지연아. 영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영자의 손을 잡았죠. 엄마 나야.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모자였지만 서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때문에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지연이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지.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죠. 준호는 가방에서 영자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 일기장이에요. 읽어보시겠어요? 지연은 망설이다가 일기장을 받아들었죠. 페이지를 넘기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록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죠. 어머니의 후회 자책 그리고 그리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일기장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죠. 엄마도 힘들었구나.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왜 저를 입양 보내신 거예요? 지연이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25살이었어.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던 때였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된 남자가 있었는데 임신 소식 듣자마자 사라졌어. 혼자 감당하려 했지만 부모님께 들켰고 지연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 마시고 어머니는 동네 창피하다며 울고 외환위기로 집안 형편도 바닥이었죠. 그때 어머니가 말했어.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도 우리 집안도 다 망한다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입양기관 앞에서 몇 시간을 망설였어. 내가 내 품에서 자꾸 울어서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지. 근데 어머니가 와서 끌고 들어갔어.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2000년대 초에 한번 찾으려 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입양기관 기록에 있더라고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결혼하고 나서 계속 내 생각이 나서 찾으려 했는데 어머니가 또 막았어. 지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텐데 괜히 찾아서 혼란만 주지 말라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금 가족은요? 지연이 대답했죠. 남편이랑 딸 하나, 아들 하나.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동생들이네요. 지연이 준호를 바라봤죠. 그 애들은 너에 대해 몰라, 남편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정을 흔들 생각은 없어요. 수술실 불이 아직도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벌써 3시간이 지났죠.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준호가 위로했죠. 심장 수술이니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마음이 이상해. 준호가 영자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영자와 지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할머니 집에서 찾았어요. 지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때가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어.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때는 정말 엄마를 사랑했는데 언제부터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죠. 대학 들어가면서부터였나. 엄마는 계속 시집 잘 가라고만 했고 나는 일하고 싶었고 견해차가 점점 벌어졌죠. 그러다 내일까지 생기면서 완전히 끝난 거야. 지연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업고 병원에 가는 날을 소원했대요.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기장 마지막에 써 있었어요. 미안하다, 한마디라도 하고 싶다고. 지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죠. 두 사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고비가 몇 번 있었지만 잘 넘기셨어요. 지연과 준호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정말 다행이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니 잠시 후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내일쯤 돌아올 거예요. 두 사람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죠. 유리창 너머로 영자가 보였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죠. 살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딸 노릇하네. 준호가 옆에서 말했죠. 이제부터라도 잘하시면 되죠.
지연이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준호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해요. 그때는 다들 살기 힘들었잖아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외환위기에 미혼모 낙인의 가난까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엄마는 엄마인데. 준호가 지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났잖아요. 지연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만에 사과였죠.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자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죠. 지연과 준호가 나란히 서서 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꿈인가? 영자가 간신히 말했죠. 지연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진짜예요.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준호예요, 김준호.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정말 너였구나, 내 손자. 영자가 떨리는 손을 들어 준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를 버렸구나. 준호가 고개를 저었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치유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죠. 병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햇살이었죠. 몇 달 후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자의 집은 더 이상 혼잣밥을 먹는 곳이 아니었죠. 좁은 거실에 접이식상이 2개나 펼쳐지고 텔레비전에서는 옛가요 프로그램 특집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필의 모나리자,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90년대 잭스키스 노래까지 섞인 프로그램에 세대가 뒤섞인 듯했죠. 와, 엄마 이 노래 알아? 지연의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모 아니 이모가 아니라 헷갈려 죽겠네. 지연이 웃으며 설명했죠. 준호 오빠라고 불러 새로 생긴 오빠야. 지연의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준호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모두 어색했지만 떡국이 돌고 전 부치는 소리와 기름 냄새가 집안을 채우자 분위기는 점점 풀려갔죠. 영자는 상머리에서 떡국 그릇을 하나씩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큰 손주, 여기 둘째 손녀, 그리고 제일 늦게 돌아온 손자. 준호가 웃으며 떡국을 받았죠. 역시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제일 많이 먹어야죠. 영자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늦게 와도 자리는 남겨두는 거다. 가족이란 게. 지연이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그동안 일부러 안 온 것도 있어.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 내 마음.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를 보면 그때 내가 울면서 애를 넘기던 모습이 떠올라서. 영자가 떡국 사리를 건져 올리며 낮게 말했죠. 나도 내 얼굴 보면 내가 한 짓이 떠올라서 그래서 TV 속 막장 드라마 보면서 나 자신욕이나 하고 살았다. 근데 알겠더라.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TV 드라마는 끝나면 자막이라도 올라가는데 현실은 우리가 끝내지 않으면 영원히 안 끝난다는 걸.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쓰는 거죠. 우리 막장 인생 뭐라고 해야 하나, 다음 화예고, 화해와 재건축 진행 중 정도. 모두가 웃었습니다. 웃음 속엔 울음이 조금 섞여 있었지만 그 울음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죠. 지연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 보니 준호 씨가 있어서 더 좋네요. 준호가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형부. 지연의 아이들도 준호를 따랐습니다.
오빠 대학교 이야기 해주세요. 막내딸이 졸랐죠. 준호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30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설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베란다에서 영자와 준호가 나란히 서서 해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된 동네 건너편 오래된 교회 종탑이 보였죠. 종소리가 90년대 겨울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영자가 준호의 손을 잡았죠. 준호야, 내 할머니.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업고 병원에 뛰어들어가던 그날 있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때 나는 내 죄를 업고 가는 줄 알았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부터 내 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날 그냥 모르는 할머니 하나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 뿌리를 되찾는 길이었네요. 영자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버려진 애가 아니다. 늦게 돌아온 내 손주다. 영자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죠. 앞으로는 쓰러지면 나 말고 내 등이 나를 업을 테니까 나도 그때까지 어떻게든 오래 살아볼게. 준호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어요. 다음에 쓰러지시면 또 제가 업고 병원까지 뛰어요. 근데 이번엔 할머니도 저 업어야 돼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죠. 영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놈이 나를 언제 업는다고.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죠. 마음으로요. 앞으로 힘들 때마다 할머니가 제 마음 좀 업어주세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동네 위로 새 아파트 공사장의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허물어지는 것과 새로 짓는 것 그 사이 어딘가에 한 할머니의 죄책감과 한 엄마의 눈물 그리고 한 청년의 귀향이 새로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준호야 들어와요. 과일 먹어야지. 영자가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봤죠. 그래 들어가자.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해요. 막내가 윷을 건넸죠. 영자가 윷을 던졌습니다. 뭐가 나왔죠. 와 할머니 대박.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영자가 웃었죠. 진짜 오랜만에 웃는 설날이었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식혜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좋아하던 거잖아. 영자가 식혜를 한 모금 마셨죠. 맞아, 내가 이걸 기억하네. 준호가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다 같이 사진 찍어요. 첫 번째 가족 사진. 모두가 텔레비전 앞에 모였죠. 휴대폰 타이머를 맞추고 준호가 뛰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죠. 30년 만에 찍는 온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준호가 짐을 챙겼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영자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죠. 벌써 가냐?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이제 가족이니까 자주 봐야죠. 지연도 일어섰습니다. 엄마 우리도 갈게요. 애들 학원도 있고. 영자는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라 다음에 또 와. 영자가 손을 흔들었죠. 현관문이 닫히고 영자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북적이던 집이 다시 조용해졌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 위에 8개의 빈 그릇이 남아 있었죠. 영자는 그릇을 하나씩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막장이 아니었죠. 그냥 늦게라도 서로를 다시 찾아낸 조금 기운 빠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대한민국식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창밖으로 정월대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달빛이었습니다.
영자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막장 드라마 재방송이 끝나고 있었죠. 화면에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도 다음에 또 만나자. 영자는 조용히 웃으며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꿈에서라도 가족들을 만날 것 같았죠.